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 경비원 갑질 사건 다들 아실 텐데요. 입주민의 반복되는 폭행과 협박에 견디다 못해서 결국 경비원 최희석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죠. 네, 참 안타까운데 사실 네. 생각해보면 이런 경비원들의 갑질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네, 되풀이 되어 맞습니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입주민은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요. 자, 우선 뭐 수사 결과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우선 현재까지 밝혀진 유서 내용 등에 따르면 폭행, 폭언 그리고 이 갑질로 인해서 이 경비원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입주민 A 씨, 이 폭행 등으로 경찰에 고소고장을 낸 경비원 최희석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건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다. 다쳤으니 수술비 2천만 원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다쳤다는 건 본인이 다쳤다는 거죠. 입주민 A 씨가 네. 경비원 최희석 씨한테 맞았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이 내용의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 문자를 받고 경비원 최희석 씨 한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의 제지로 그만뒀던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최희석 씨가 남긴 음성 유서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싸움이 끝난다. 산으로 끌고 가서 100대 맞고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 네. 사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말을 직접 들은 최희석 씨의 심경이 어땠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입주민 A 씨 뭐 말씀하셨지만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지난 22일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되고 수사를 받게 되면 뭐 통상적으로 범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든지 반성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혀 태도에 지금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고 최희석 씨 유족에게 단 한마디 사과의 말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공분이 계속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뭐 최희석 씨의 사망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극단적인 선택에 의한 사망이죠. 네. 하지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갑질에 따른 인격 말살, 인격 모독을 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는데요. 이번 사건의 그 첫 번째 시발점을 보면 주차 문제로 시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 업무 범위가 도대체 이 어디까지인 건지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과연 주차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 네, 저희가 이제 경비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저촉이 돼요.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근로기준법, 두 번째는 경비업법이에요. 네. 네. 이제 근로기준법이 사실 조금 애매해요. 심신의 필요가 적은 노무에 종사해야 된다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돼 있고요. 경비업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감시 업무가 주 업무고 거기에 덧붙여서 택배 업무라든지 주차 관리 업무도 일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자료 화면도 나오죠. 청소하고 계시네요. 청소도 하시고 그쵸. 눈 오면은 제설 작업도 하시고 맞아요. 네. 매주 재활용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맞아요. 재활용 업무도 하시고 주민들이 크고 작은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법규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질 피해에 조금 더 쉽게 놓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혹시 업무를 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리고 혹시 뭐 막는다면 또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지금 참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특례조항 신설을 두고 경찰청 국토부 간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청은 특례 규정을 허용할 경우 아까도 지금 노무사님 말씀하셨지만 경비원분들이 이 본인이 맡아야 되는 업무 이외의 업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지금 허용을 하면 업무가 더 가중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경비원분들의 업무가 가중되면 입주민들이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갑질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뭐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 시켜도 되고 저걸 시켜도 되고 내가 시키는 거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갑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그렇다고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할 경우 그러면 경비원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된 상황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만을 맡게 된다면 네. 일반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업무보다 훨씬 일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입주민들이 이 경비업체에 더 적은 돈을 지불하게 될 거고 경비업체에서는 경비원들을 많이 고용할 이유가 없어지죠. 이건 뭐 결국엔 대량 해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대부분 이 경비원분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령이신 분들이 막다른 골목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단속기관에서도 이런 현실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데 원래는 경찰청에서 지난해 말에 올 6월부터 경비원들 업무가 아닌 일을 할 경우에 단속에 나서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곤란하다 보니까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단속 시점을 내년으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뭐 지금 고 최희석 씨 이 경비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우 반드시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량 실직을 막을 만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놔야 될 시급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용역회사 소속으로 해서 계약직 형태로 경비원들이 고용이 되다 보니까 이 고용구조 자체에 좀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허점이라기보다는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비원이 채용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먼저 아파트 입주자 회가 이제 입찰 공고를 올려요. 그래갖고 우리 아파트 용역을 경비 용역을 맡아줄 업체를 선정을 하죠. 그러면 업체들이 뭐 최저가 경쟁도 하고 그래서 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으면은 그때 네. 이제 정비원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역 계약이 보통 1년에서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체 자체도 자기네가 언제까지 이 아파트에서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해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 계약과 관련해가지고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이 경비원들의 이제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이 적용이 안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지금 이런 고용 구조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비단 경비원업뿐이 아니라 뭐 다른 이런 간접 고용 사례 어떻게 보면 좀 폐해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맞아요. 들긴 하는데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좀 직접 고용한 사례는 없을까요? 제가 이 노무사 일을 하면서 직접 고용한 사례들 몇 건 딱 목격을 했는데 네. 사실 전부 다 임금 체불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무 관리가 어려워요. 그리고 격일제 근로자 관리는 더 어려워요. 임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휴게 시간과 근무 시간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자 회의에서 결국엔 이제 본의 아니게 임금 체불을 발생을 시키고 추가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누가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대표자가 있어서 누군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형사상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입주자 회의의 대표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부로 맡기는 게 더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그 고 김용균 씨라던가 이런 것의 가장 큰 문제도 늘 하도급 업체들, 간접 고용을 통한 그 업체들에서도 뭐 협력 업체들에서 이렇게 그 환경 자체가 좋지 않으면서 이 많은 뭐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났었거든요. 뭐 직접 고용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임금 체불 사건 등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노동법을 정확히 알고 임금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기본급과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감시적 근로자는 어떻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있는데 네. 그걸 입주자 대표의 주민들이 습득하기에는 사실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네. 사실 경비원들의 근무 여건에 대한 문제는 늘 제기가 돼 왔습니다. 사실 그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도 입주민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여름쯤에 제가 봤던 뭐 뉴스 보도가 잠깐 기억이 나는데 네. 입주민들이 도와줘서 맞아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게 됐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 경비원의 모습도 뉴스에 한번 방송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쉬는 시간이 아니죠.
업무가 들어오면 그게 업무가 아니지만 해내야 되는 게 경비원분들이고요. 또 지금 휴게 공간 같은 경우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지하 공간에 있기 때문에 거의 쉴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야간 경비하다가 잠깐 쪽잠 자는 것도 경비 초소에서 보통 주무시죠. 지난해 10월에 서울 노동권익센터가 이 서울 일부 지역 경비 노동자 4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458명, 그러니까 이 94.6%가 협소한 경비 초소에서 24시간 격일제로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응답자의 41.1%는 경비 초소를 휴게 공간으로 겸해 쓰고 있다. 근데 일하는 공간을 휴게 공간으로 쓴다는 건 사실 휴식을 취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사실 현재 이 고용노동부 관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 고용주에게 이 경비원분들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가 돼 있어요. 네. 근데 고용주라 함은 그러니까. 사실상 입주민을 의미하거든요. 입주민들 보고 휴게시설을 마련하라 이런 건데 휴게시설 마련이 그냥 되는 겁니까? 비용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과 건설사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이 8일 입법 예고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을 보면 그나마 조금 다행이긴 해요. 네.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앞으로 사업주는 건축 단계에서부터 경비원 또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네. 반드시 마련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들부터는 이곳에서 일하는 경비원분들은 그나마 휴게 공간이 마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근무 여건이 어느 정도는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네. 일단 이번 여름 마스크 쓰고 근무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더운 여름을 우리 경비원분들이 보내실 텐데 입주민분들이 조금씩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는 이런 휴게 공간이 좀 마련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사실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10년, 20년 된 아파트에는 사실 굉장히 협소한 초소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좀 입주민들의 어떤 배려가 정말 필요하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 근로자가 사실 단기 계약이 많다고 하는데 네. 현실이 어떤가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그 경비 노동자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요. 네. 저희가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네. 저희가 3,15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685명, 21.7%가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네. 그만큼 이 좀 단기간에 계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합리한 일들, 이렇게 불공정한 일들을 보면 늘 그 근로 조건상, 구조상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모든 일이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떤 점이 나아져야 된다고 보세요, 노무사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을 고려를 해가지고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고생했네, 이런 생각 들 정도의 제도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빈틈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제도든지 구조상 문제들은 네. 조금씩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부분을 저희가 탓할 수밖에 또 없는 거고요. 네. 그러게요. 참 무거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나누다 보면 사실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또 시행이 됐잖아요. 혹시 그렇죠. 이런 부분에 접촉되지는 않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 경비원분들의 직장이라는 건 아파트 단지잖아요. 네. 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의 갑질 문화, 그러니까 갑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면 당연히 직장 내 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이 될 거야.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경비원분들은 여기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주민들이 경비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주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입주민들의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불만을 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민형사상 고소를 취한다라고 한다면
경비직을 내놓고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나온 이유가 사실 직장 내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들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규인데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원들도 이 조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금 섬세한 손질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현행법상 근무연수 1년 미만의 이 노동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경비원들의 처우 악화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사실 저희도 이런 컨설팅 의뢰가 굉장히 많이 와요. 네. 경비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 15시간 미만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없거든요. 또 주 15시간 미만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뿐만이 아니라 연차 유급휴가, 주휴수당까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피해 나가려는 이 컨설팅을 의뢰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 노동자 을징의 울인데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0개월, 11개월짜리 계약들 요즘에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과거에는 사실 경비원분들 계속 똑같은 얼굴을 해마다 보신 적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바뀌는 모습들을 맞아요. 보게 네. 되겠죠. 왜냐면은 과거에는 경비업체, 그 용역업체가 이 사람들한테 퇴직금을 줘도 될 만큼의 수익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랐는데 관리비 많이 오르셨나요? 관리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관리비 안에서 입찰도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업체는 또 그 금액 안에서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빼먹어야 되니까 쪼개기 계약, 그리고 단시간 계약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최저임금이나 뭐 근로기준법도 개선할 때마다 더 좋은 법,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개선을 시켜놓으면 꼭 그것을 그 빈틈이나 좀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고인 추모 모임 단체가 이제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노무사님께도 다시 여쭤볼게요.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산재는 저희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사건을 겪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을 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된 상병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좀 짧게 네. 이번에 산재 인정이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정신질환의 인정 요건은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게 첫 번째 요건인데 네. 예외적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해나 자살을 했다라는 것이 인정되면은 산재가 되거든요. 네. 과거 2014년에 저희가 현대 아파트에서 경비원 노동자가 분신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때도 그분도 산재가 결국엔 인정이 됐거든요. 예, 같은 사례로 보면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도 산재가 인정이 될 거라 보시는지 그 여부와 또 마지막으로 짧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원칙적으로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산재 인정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노무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외로 인정받아서 산재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입주민 갑질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한 분이 사망한 거거든요. 네. 그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 최희석 씨 사망과 관련해서 산재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갑질과 관련해서 한 줄 평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반복되는 비극은 여기까지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